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이슈 탱크 김종대입니다. 오늘 약간 스타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개면연에 해가 장쾌하게 떠올라서 천지를 비추는 이 어마어마하고 엄숙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경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희망이 벅차오르고 새해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또 진행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넓고 크게 보기 위해서 국내 최고의 외교 북한 전문가 모셔가지고 신년 전국구상을 한번 해보자. 크게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반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국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세 가지를 갖고 품격 높은 전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시키고 봐주세요. 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교수이면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죠.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여기 처음 구경하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저하고 옷이 코드가 비슷해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러네. 예. 그리고 뻘쭘하게 옆에 앉아 계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왕선택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셨죠. 북한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왕선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의 네. 선택이십니다. 아예 손에 왕자 써가지고 다니지 그래. 저는 주민등록증에 왕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굳이 뭐 손바닥에 왕자를 그럼 새길 필요가 중등록을 없고. 붙이고 다녀야지. 글쎄. 그러면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왕 되더라고. 네. 저기 본격적인 토크 나눠보기 전에요. 이란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발은 이거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요거 간단한 전망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아니 지금 하여튼 뭐 엄청난 참사긴 하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어떻든지 이걸 해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권 지도부나 지금 저쪽에서는 뭐냐면 그게 맞는 소리라고 얘기해버리니까 해명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해명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 맞잖아 이러니까 예. 안 되죠 수습.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으니까 그분은 절대 사과하거나 해명할 그렇죠.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외교부만 그냥 지금까지- 엄한 고생 시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러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외교를 한 뭐 역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영국하고 맞짱 뜨고 미국하고 맞짱 뜨고 3천 맞짱 뜬 년간 싸웠지 상태에서 뭐 최근에 뭐 30년, 50년 동안 계속 맞짱 예. 뜨고 있죠. 예. 그런 거를 볼 때 아마도 이번에 일이 벌어진 거는 이제 말을 실수한 게 이제 시작점이니까 네. 아무래도 결자 해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특성상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불가능할 보고 거예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비공식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특혜를 많이 줘야죠. 네. 그 보상을 많이 줘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교관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방송은 1월 20날 녹화된 방송입니다. 나갔을 때 요 말씀이 맞는지 한번 그걸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송을 보는 묘미가 될 것 같아요. 겁이 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막 질러버리세요. 이 방송은 그래도 돼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 같으시네요. 이렇게 뭐 예. 협박하는 발언의 수위가. 예, 제가 조금 이란스럽습니다. 그러다 고발당했잖아. 예. 한 가지 더 조금 부연시키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하고 지금 이란의 최대 이슈는 70억 불입니다. 네. 이 70억 불을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 이게 사실 미국이 막아서 못 준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향후를 제재를 해야지. 우리가 이미 석유로 다 가져오고 이거는 이란 돈이에요. 네. 미국이 막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미국의 그걸 벗어나서 예를 들어 현물로 또는 의약품으로 또 의료기구 이런 걸로 백신 하려고 같은 거.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안 이루어졌지만 이란은 적어도 이것은 미국 탓이지 한국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한국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협상에 있어서 아마 이 70억 불에 대해서 내놔라라는 게 아마 이게 사과의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받아들이는 게 전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돈 70억 달러 떼먹고 그 옆에 UAE 가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받았다고 돈 잔치라고 양해각서 잔치라니 얼마나 이게 내 같으면 배알이 꼴려 못 살아 이거. 내 돈부터 내놓고 그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이란의 영자 신문에 제가 인용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곤두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를 인용하면서 UAE와 이란의 동시에 이 문제를 안기고 갔다.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UAE를 곤란하게 했다. 그렇지. UAE도 맞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곤란해진 거지. 이게. 실컷 대접해 주니까. 아, 그거를 그 쿼드를 땄다 이거요? 네, 이란 영자 네, 신문에서. 네. 그걸 한국에서 신문 누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왜 이 말하면 제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진석이든 하태경이든 이 얘기를 전부 다 귀를 곤두세우고 듣고 있는데 네. 그 말 맞잖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불을 가만히 있자. 떠지는 이거 어째 불이 안 꺼질 것 안 같은 꺼질 것 느낌이 조금 드네. 그 말씀이. 네, 지금 70억 불이라고 하는 이제 돈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예, 중동 또 이란 이쪽 계통에서 최근에 3, 4년 전부터 흐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화해 움직임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 국가들하고 이슬람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흐름 속에서 UAE와 이란도 역시 관계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 이란도 어렵게 UAE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재건해서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아마도 이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어떻게 보면 과격 행동을 할 수도 있어서 예. 정말 우리 외교가 이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나긴 납니다. 예, 자기들끼리는 평화롭게 하는데 우리를 스포일러, 회방자라고 보고 한국에 대한 어떤 정밀한 그 압박이랄까? 이렇게 해서 중동 정세에 영향을 안 끼치면서 한국을 괴롭히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년에 우리 세계 정세에서 뭔가 이렇게 그 주목해야 될 변수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한반도는 뭐 어떤 변수인가? 세 번째는 국내 정치는 어떤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 우선 김준영 교수님부터. 이게 우리가 새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공급망의 위기와 미중 패권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낱마처럼 얽히면서 이게 이제는 불타는 세계, 벽이 있는 세계로 가는 거 아니고 또 이런 걸 언필칭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저는 불안의 시대로 조금 규정하고 싶거든요. 예,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걸 또 주목해야 됩니까? 저는 향후 한 30년 동안에 이 국제 정세를 움직이는 거는 미중 관계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인데 이 미중 관계에서 사실 탈냉전, 뭐 신냉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 대세고요. 근데 이거 이제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 신냉전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세계가 과거처럼 딱 반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가? 네. 이념적으로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신냉전이라는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또 동시에 세계는 연결되어 있는 약간의 혼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탈냉전은 끝났다.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갈지 안 갈지 또는 혼재된 상황이겠지만 뭔가 국제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지금 요새 보면 국제기구가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유엔도 제대로 작동 안 하죠. 예. WTO 존재감 사라졌죠.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협력이 중단되고 약화될 수 있다. 이거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원래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오히려 한반도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냐면 전쟁이 길어지면서 왜냐하면 내년에요. 예. 젤렌스키와 푸틴의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양보해서 끝나면 선거에 치명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적어도 선거 때까지는 간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2014년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젤렌스키는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네. 훨씬 더 많은 걸 원하거든요. 네. 그럼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은 모든 국가가 지칠 때까지 많이 갈 것이고 그건 한국 전쟁을 닮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정복해버리면 또 나토하고 경계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반도처럼 분쟁 지역화하고 분단시켜서 양 지역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 완충지대를 만들 것이다. 이게 우크라이나한테는 약간 불행한 결말입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무언가 새로운 세계로 나간다기보다는 혼돈 그 자체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혼돈 그 자체 그 상황이 고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진행이 됐지만 실제적인 난타전, 대규모 전투는
초기 초기 1년 현실. 안에 다 맞습니다. 이루어졌고 네. 후반 2년 차, 3년 차에는 소모전이었죠. 소모전이죠. 그러니까 네. 전선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음. 사람만 계속 죽는. 그러니까 이런-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지지만 않으려고 하는 전쟁 맞습니다. 같아 지금 전쟁이 보였어요. 이미 그렇게 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2월이면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고 그러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선거 같은 거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양쪽 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전쟁은 계속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선이 교착이 되면서 네. 사실상의 휴전 상황도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예. 예, 그런 거가 세계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의 휴전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전쟁 양상을 보면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그 아주 명화입니다. 예, 굉장한 영화더라고요. 그 레마르크의 1차 대전 때 독일군 병사에 대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아예 것이죠. 옛날 새로 만들었어요.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예, 영화가 그런데 있었죠. 그런 영화가. 예. 굉장히 잘 만든 영화예요. 네. 그런데 그 전쟁을 보면 교착 상태에서도 비참하거든요. 그게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남들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러는데 이상이 있었던 거죠. 이상이 있죠. 그리고 종전이 되는 그 순간에 주인공 한스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인데 외교적으로는 이제 종전이고 오늘 서부전선 이상 없었어. 이게 마지막 전선에서 보고였는데 그것이 주는 비극성이랄까? 이런 걸 볼 때 한국 전쟁도 사실은 2년간 교착 상태였다 그러지만 전선이 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때가 제일 많이 또 네. 고통스럽고 동부전선, 서부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 민간인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이런 전쟁. 그렇죠. 특히 민간인한테 피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양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전히 어떤 그 강대국 정치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갈등과 공급망의 위기라든가 우리 어려움이 또 가중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우린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지난해 같은 그런 충격은 지나갔다고 좀 믿고 싶습니다. 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이제 여름, 봄 지나면서 이제 강력한 충격을 줬고 이제 겨울 지나면서 중대한 위기는 저는 이제 지나갔고 다만 그거에 따른 여파가 지금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사실상의 휴전 또는 장기적인 교착의 시작 이런 것 때문에 그쪽 변수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선진국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기술 패권, 그 기술 패권 전쟁, 절대 강자를 결정하는 거기 전쟁이죠. 그것하고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급망 변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서 지금 큰 변수가 나타난 게 이건 뭐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중국이 실패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대처에서 보여진 어떤 투명성의 결여, 또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체제의 취약점, 그러면서 어떤 그 부동산 경기의 와해, 그리고 지나친 주민 통제 이런 모순들이 최근에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한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국은 분명히 이제 중진국 함정이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이 나타날 텐데 중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적 시각에 보면 이거는 무너진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압박하는 게 통한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야말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가와도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공급망이 자체로 소위 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이제 임계점에 가면 무너지겠지만 중국은 내핍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핍 경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아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러시아도 그렇죠. 북한도 그래요. 그 보면 서방에서는 북중러가 가지고 있는 내핍의 능력. 네. 그러니까 삶은 힘들어지고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더라도 견디는 힘은 역사적으로 이들 국가한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구는 그런 걸 못 견디죠. 못 견뎌하죠. 한국도 못 견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흡수하고 국가가 이것을 가는 것들이 저는 중국이 흔들리고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만약에 중국하고 이걸 보면요, 2021년에 음. 미중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도 7,500억 달러라고 사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이 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때죠. 2021년이요. 아, 그렇죠. 21년. 그럼 재작년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년 우리 장이 2022년 말고 2021년인데 최근 통계죠. 아마 2022년 곧 나올 텐데 이 말은 뭐냐면 첨단 기술에는 뭔가 갈라지는 것 같지만 세계는 중국한테 중독되어 있다. 오히려 중국은 내핍이 가능하고 세계는 중국한테 중독되어 있는데 중국이 생산하는 걸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감당할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그러면 중국은 내핏해서 어쨌든 뭐 맷집이 좋다, 뭐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이거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멘탈은 돼 있다 이 얘기인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한 나라가 그럼 미국일지도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이나 이건 뭐 이런 거. 미국 얘기보다 중국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10월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이것이 그 이전 한 4, 5년의 중국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향후에 4, 5년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된다. 팬데믹에 대해서 왜 중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악스러운 대응을 했느냐. 네.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죠. 국내 정치에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유연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펴지 못하고 있죠. 그것도 3연임이라고 하는 정치 행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이 좀 더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강하게 나갔는가. 또 중국의 외교관들은 왜 저렇게 전랑 외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강하게 나갔는가. 3연임 행사를 무난하게 끝내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면 3연임 행사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 압박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내년 3월, 이번 3월에 이제 양회가 열린 이후에는 중국의 행보는 상당히 유연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네, 가장 압박을 느끼는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그동안 밀려놨던 숙제를 하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과제고 압박 요인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좀 놓고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중국이 미래가 어둡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우리 주류 언론하고 약간 그 결이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데 최근에 대만 해협의 위기론이 그 강조되는 배경에는 중국이 점점 실패한 체제로 가니까 자체 모순을 외부로 발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027년경에는 대만을 침공할까. 나 이제 날짜까지 봐건 날짜까지. 이런 게 기사로 엄청 나와가지고 우리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는 왕선택 기자님의 얘기를 동의하는데요. 이게 제가 그래서 사실 그 발리에서 3년 만에 두 사람이 대면으로 만났잖아요. 그때 누가? 그러니까 시진핑과 바이든이 그 발리에서 G20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토론 프로그램 나가서 뭐 저쪽 국민의힘 쪽 두 사람하고 이쪽 두 사람을 만났는데 세 명 다 저를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G20에서 한판 붙을 것이다. 저는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톤다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중간선거가 끝났고 중국은 3연임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톤다운 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협력 채널을 복원하기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 문제도 같이 협력하고. 저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오히려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2024년 다시 미국이 대선이 있으면 또 중국 대리가 나오겠지만 저는 오히려 미중 관계는 좀 톤다운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김준영 교수님 그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많이 듣는데 아니, 세상에 미치면 같이 미쳐야지 저 혼자 맨정신으로 얘기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찬가지시잖아요. 사실 그러고 보면 집에 와서 스트레스 때문에 TV 토론하고 나면 잠이 잘 안 와. 술 먹게 되고. 저도요. 그런데 뭐랄까 어떨 때는 맨정신으로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엔. 예. 들켰어요? 티가 났어요? 아니 뭐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세 명한테 공격당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게. 위로하니까 눈물이 날라. 나 미쳐 내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내 얘기가 이게.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외에도 뭐 세계에 주목해야 될 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관심사고 사실은 중동, 아프리카 여러 군데 또 유럽의 그 경제도 사실은 관심사인데 나중에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즘과 어떤 지역주의 또 한반도 문제 이런 것들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한반도의 중요한 정세 변수는 무엇일까? 물론 당연히 북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일본, 미국 또 중국 이런 또 러시아까지 이런 4대 강국의 또 변수에 낱마처럼 얽혀 있는데요. 우선 북한 체제가 올해 그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표방한 그 무지막지한 강대강 이 어떤 적대적인 어떤 발언들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결국 그것이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지전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시죠. 예, 저는 그런 국지전 걱정됩니다. 아이고야. 그다음에 국지전뿐만이 아니라 전면전에 대한 두려움이 극대화되면서 네. 이 안보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한반도에는 이제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중국,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주요 국가들인데 한반도의 군사 긴장, 안보 긴장이 악화되고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 좋습니다. 북한도 그게 좋고 중국도 그게 좋고 미국도 좋습니다. 이용해 먹는다 이거죠. 이용하는 거죠. 자기 예. 국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골병 드는 것은 한국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관리가 있습니다. 잘 안 된다. 위기 관리에 대해 이제 안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표준적인 대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표준적인 대응을 해서 군사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위기 관리에 대한 국지전 발생이라든가 이런 위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모든 국가들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골병은 한국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국지전뿐만이 아니라 전면전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 관리했을 경우에 그런 지금 잘못 꼭 그렇게 된다는 관리가 거예요. 없으니까 관리가 안 그래서 되고 불안하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국지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 제1, 제2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와는 판이하게 확연하게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평해전 때는 함정 대 함정, 경비정 대 고속정 해가지고 딱 바다에서 제한되고 온 영역에서의 그 교전이었지만 지금은 교전이 벌어지기 전에 북한의 해안포가 다 개방되고 무인기가 정찰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함정끼리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과거 방식으로 교전을 했을 때 그 뒤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군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체적인 하이브리드 양상의 국지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젠 사이버전도 있고 회색지대 전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와 같은 그렇다고 해서 국지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북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그 굉장히 어떤 우리의 허를 찌르고 예상 밖을 빗나가고 우리도 또 북한에 대해서 대청해전 때 왜 북한 경비정 하나를 완전히 죽탕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나간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습전을 노린다든가 그리고 어떤 사이버전이나 어떤 드론 침투까지 하는 어떤 그 하이브리드 복합적인 양상으로 됐을 때 이게 통제가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걱정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 그 전 세계적으로는 완전히 신냉전이 고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한반도는 신냉전으로 좀 흐르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를 지금 묶고 있고 네. 일본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향후 4년 동안 방위비를 2배로 GDP 올린 표로. 반경 능력, 말이 반경 능력이 선제 공격 능력이고요. 네.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평화 유지로서
이 유지하던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올라타서 네. 한미일이 거의 동맹 수준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꼭 북중러를 음. 묶이게 만드는 거죠. 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북중러 때문에 한미일이 묶인다. 이거는 완전히 앞뒤가 바뀐 거죠. 한미일이 결속될수록 사실 북중러는 서로 결속되기 좀 힘든 국가인데 그렇죠. 신뢰도 없고 의심하는 그럼요. 국가죠. 그런데 여기에 위기가 삼국이 묶이면 음. 북중러는 묶이게 될 것이고요. 네. 지금 북한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미중 대결이 세지고 한미일이 하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하게 뒷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과 미러가 사이가 나쁘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어느 때부터 높아 있다. 아. 이렇게 보면 이건 한반도는 완전히 지금 3대 3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예. 2017년에 이런 위기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죠? 네. 그때는 북한과 미국이 위기를 계속 조장했고 한국은 전쟁은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아무도 막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이 선제 공격, 강대강, 그냥 전쟁 불사론 뭐 백배 천배 뭐 확전불사 뭐 다 나왔어요 지금. 예, 이런 네.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누군가 중재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고요. 미국을 입장을 보면 저는 그래도 뭐랄까요, 조금의 안심은 뭐냐면 미국은 지금 전선이 중국과 러시아에 다 열려 있는데 한반도에서 위기 정도는 좋지만 아까 말씀 위기 정도는 미국이 이걸 이용해서 한미를 묶는 데는 좋은데 이게 끌어 넘치는 건 미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지상군이 와야 되는데 미국은 오바마 이후로 지상군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전쟁까지는 안 갈 거라서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조절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나 전면전이나 이게 확산되는 것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도 막을 것이다. 그러나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게 없는 게 다행인 거죠.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게 나 이런 말 처음 해보거든. 저는 나 평생의 지금. 소신이 잘 정리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어. 요새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반도 위기 관리의 사법적 주체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고요. 정전협정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교전이 벌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정전협정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엔사 권리가 무너지는데 다른 유엔 결의에 의해서 또 미국의 입장은 또 전쟁이 일어나도 정전협정을 또 다시 언젠간 체결하기 때문에 유엔사 놔둬야 된다. 정전협정을 체결할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깨진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유엔사 재활성화 그래가지고 그 16개 회원국하고 8개 전력 제공국을 더 강하게 결속해가지고 사실상 다국적군 사령부로 이 유엔사를 끌고 가고 그게 아시아 그 판 권능을 나토라는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 남북한이 자율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엔사가 막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전쟁하겠다는 걸 또 유엔사가 막고가 줘야 돼. 네. 이런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상황을 지금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황인데 뭐냐면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의 상황이 있었죠.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우리가 당한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우리는 두세 시간 안에 반격을 했어야죠. 그때는 우리가 그거는 했었어요. 사실. 그런 공격을 했어야 돼요. 또 원점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미국이 막았죠. 그래서 그 뒤에 비난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부분 때문에 화가 나서 12월에 그 대규모 연평도 인근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기획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전쟁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 규모를 줄여라라고 한 게 미국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게 아마 11월 말에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진입하고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상황이죠. 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미국 합참의장이 갑자기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오바마 대통령 특사로 날아와서 네. 이틀 동안 치료하다가 갔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훈련의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지전이 안 났던 거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위기 관리를 할 주체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위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국지전이 위험하다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해 좀 안타깝지만 보일 수도 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간 작전 통제가 지금 현 상태로 당분간 지속이 적어도 좀 이 정부 하에서 이 정부 하에서는 돼가지고 좀 간섭을 해줬으면 김종대 의원님 좋겠는데. 이거 잘못해서 자르다가 잡히면 아, 앞으로 큰일 계속해서 납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글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평화가 중요하니까 아, 일단 생존이 중요하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게 뭐 어떤 사대주의적 발언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의로운 전쟁도 보단 나쁜 평화가 낫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전쟁을 해본 나라고 한국 전쟁 때 인구의 12%가 사망했습니다. 어떤 가족도 비극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치유 안 되고 있는데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신중을 요하는 문제라는 거. 이건 매우 엄중한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화다. 어떤 안정적 관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일단은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윤석열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대통령의 워딩을 곱씹어 보면 혹시 이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했던 광인 전략을 답습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핵무장 발언, 백배 천배 보복, 그다음에 확전불사 발언, 이란이 적이라는 발언 이러면은 이제는 윤 대통령이 뭔 말을 해도 놀랍지가 않다는 거야. 문제는. 정신이 멀쩡하신 분이 뭐 저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분은 놀랍지가 않아. 원래 저러시니까.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요. 저는 뭐 문재인 정부를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게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인데 역설적으로 이거는 자기들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딱 반으로 보는 거죠. 문과 반문. 그렇게 네. 보면 문 정부의 대외 정책은 자기들이 규정하는 겁니다.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이에요. 네.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친일, 친미, 반북, 반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만 다 하면 되니까. 거꾸로만 다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모성이었다.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야. 이거 다 바꿉니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화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는 사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네. 전부 다 적 아니면 친구고 네. 친구의 적이면 내 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딱 반으로 나눠서 보는 게 뭐 검사가 세상을 보는 놈이 좋은 놈, 나쁜 놈, 그렇죠. 이상한 놈. 네. 셋 중에 하나죠. 또 이상한 놈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잡는 놈, 잡히는 놈. 네. 그렇잖아요. 검사에서. 어. 그래서 이분이 점점 세계관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수 언론들을 보면 윤 대통령은 안으로는 좌파 척결, 밖에서는 친미를 통해 가지고 냉전적으로 이 멸콩 네. 여기에 꽉 꽂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면서 이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적 보수가 아니라 수구적 보수의 길을 간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인데 다시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결국은 실패하는 어떤 길을 또 답습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모처럼 찾아온 개혁 보수의 그 기회의 창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국민적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죠. 조금 잘못하면 30으로 또 떨어지고 30에서 이미 떨어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박스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60% 정도 되는 여론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고착화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이 변수가 되는 거죠.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1년 전이 이제 이번 4월로 돌아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유리한지 이탈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나경원 의원 그게 단순히 이렇게 딸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맞습니다. 죽여버리는 이 네. 야쿠자 조폭 정치가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저게 선거에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는 본인들도 너무 잘 아는데 네. 당장 공천이 급한 거죠. 줄 서서 품에 안겨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런 패거리로 나오면 가는. 이게. 이제 제가 관찰한 바로는 국회의원 정치인 분들은
공천을 못 받아도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네. 꼭 공천이 돼도 떨어지는 게 확실하면 공천 안 받고 다른 데 가지. 그게 수도권과 TK의 다른. 예, 그렇죠. 수도권을 말하는 거 지금은. 수도권. 지금 초선 의원들 나경원 반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위 TK 죠. 말하는 TK입니다. 텃밭입니다. 예, 비례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대혼란의 시작이 4월부터 시작이 된다. 4월부터. 네, 국민의힘 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 전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혼란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고 저는 이제 올해 상반기가 가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내 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후속 조치들이다. 이 부분이 우리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그 후속 조치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불만스럽다면 이러한 것이 원한으로 남아서 꾸준하게 발산이 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흡족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폭발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양상으로 봐서는 눌린 상태에서 그냥 봉합이 되는 걸로 보여요. 네. 이렇게 되면 국내 정치가 거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갑니다. 이거는 2014년이죠. 세월호 사건을 다시 유출을 하게 되겠는데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그냥 눌려지는 것 같았었지만 그것이 2년 뒤, 3년 뒤에 어떠한 결과가 됐습니까? 정치 자체를 뒤집어엎는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네. 저는 올해 국내 정치에서 이 총선 일정과 더불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조치가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정부가 참사에 취약한 정부예요. 사회재난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면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사실상 해체해 버렸다고. 그 과정에서 이 이태원 참사 때 드러났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명료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카카오톡 마비 사태, 여름의 수해 사태,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그 외에도 여러 재난재해 단 한 번도 대통령실이나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컨트롤 타워를 한 적이 없고 전부 책임을 아래 하부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이게 이 참사가 앞으로 빈발하는 경직된 관료 조직과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책임의 부재로 연결되면서 대체적으로 안보와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이라는 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도전이 예상이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열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떤 현대 거버넌스로서의 시민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이것이 이제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게 저는 이제 왕선택 기자님이, 정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이태원 참사의 후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굉장히 트럼프를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벤치마킹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트럼프는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5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잘하면 40% 중반 조금 넘고요. 못하면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긴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들은 완전한 지지자. 그 어떤 경우 콘크리트 지지자잖아요. 네. 그 나머지 60%는 못 모이고 40%는 다 모이면 이긴다. 이게 정치적 구도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트럼프 졌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도 중간 선거 사실은 때 이길 뻔했어요. 이길 뻔했죠. 이길 그런데 뻔했죠. 코로나가 이제 덮치면서. 그러니까 그뿐만 그런 아니라 거죠. 이제 총선을 얘기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계속 이겨왔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이 엄청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당에서 다 잘라내잖아요. 네. 이제 자기 사람들로만 몰고 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저는 이준석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사람들이 나경원. 과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역설적으로 과거에 국민의힘이 등장해가지고 흔들어 버렸던 그것이 저는 여권 대회에 생길 수 있다. 분당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과연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사실상 군부와 굉장히 닮았잖아요. 우리가 경험했던 군부인데 그것이 검찰로 바뀐 것뿐이잖아요. 네. 사실상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흐르는 거 보면 전형적입니다. 지금 언론 다루는 것도 그렇고요. 한두 개를 터뜨려 가지고 노조를 다루는 까불면- 것도 그렇고. 그렇죠. 까불면 터뜨린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정치가들을 굉장히 무시를 하는데 물론 정치가들은 무시당할 만한 여러 잘못이 있습니다만 저분들은 생태적으로 이 어떻게 살아남는가가 있거든요. 네. 검사적인데 숙이다가 어느 시점에 정치가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시점이 오면 네. 저는 감당 못한다고 봅니다. 아, 감당 못. 시대가 달라졌는데 1960, 70년대의 군부적인 방식으로 한국을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어떤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사실 정권 외에도 사회 자체가 거대한 퇴행이 이미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퇴행 이전에 사회의 퇴행 또는 우리 공동체 분열은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어떤 그 퍼블릭 하나의 어떤 공중으로서 똑똑하고 훈련된 시민들이 크라우드 군중으로 변해가는 징후들이 광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은 단지 그런 걸 이용해 먹고 정치인들은 그걸 편승하면서 확대 강화시켜 버리는 이런 면에서 그때 어떤 시민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조금 약간의 어떤 그 상당한 어떤 기로에 놓인 거 아닌가. 올해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2008년에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나타난 월가에서 이제 나타난 네. 그 이제 시위 사태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 질서가 한 30년 정도 된 20년, 30년 만에 크게 이제 재조정이 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냉전 종식 이후의 질서의 특징을 뭐 세계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신자유주의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신자유주의의 질서가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에 들어섰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의 특성 중에 가장 강조가 된 것들이 자본, 상품 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제 지구촌 차원에서 자유로운 흐름. 네. 이것을 이제 보장하는 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 국가 네.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이 지구촌 차원에서 막 발생하다 보니 20년 동안은 몰랐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유럽 쪽에서는 이민이라고 하는 문제와 거기에 따른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우익이 다시 등장하고 네. 그러면서 나타난 게 그 PC, 그 정치적인 관용, 정치적 올바름. 네. 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 부분도 같이 날아가는 거죠. 예. 자유를 결국은 극대화하니까. 시민 갈등이 이제 문화 투쟁의 양상으로 네. 번지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 논쟁이 됩니다.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그 부작용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그 부작용을 이렇게 편승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승해서 성공한 사람이 트럼프죠.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니까 쭉쭉 이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일종의 반정치주의. 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떤 집단지성이라든가 상호 존중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작동되는 정치의 룰 자체는 엘리트의 사기극이라고 그냥 매도해버리고 그렇죠. 네, 오히려 그걸 전복시키는 반정치주의가 등장하고 또 하나의 양상이 정치적 부족주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소속된 숭배하는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이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와 혐오의 확산 이게 일단 반정치주의 플러스 정치적 부족주의 현상.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파시즘의 온상이고 트럼프즘의 현상인데 우리나라에 상륙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8년 그 퇴임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끝났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소통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진영을 넘는 대화는 끝났다라고 자기가 8년을 정리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못 듣는다거든요. 딱 갈라집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가 사실은 그렇게 갈라집니다. 사실 유럽이 저렇게 나름대로 사회가 튼튼할 수 있었던 것은 좌부터 우까지 사실 고루 있어서 이슈별로 이게 다양하게 대표되는 연대될 수 있었는데요. 예. 사실 가장 취약한 것이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중도부터 극우까지만 있지 세력화된 걸 얘기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세력화된 것에 중도에서 진보가 없습니다. 사실. 아하.
그렇게 봤을 때 미국도 똑같아요. 네. 딱 양당제고. 그런데 그 양당제가 좌우가 아니고 없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냐면 중도도 극좌가 되는 것이고요. 저쪽에서 네. 보면 예. 우도 괜찮은 보수도 극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고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콩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멸콩이 나오고 우리도 멸콩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금 공산당이 집권을 할 뿐이지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에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그런 양상이 한국과 딱 맞아떨어져요. 예. 잘못 배웠어요. 잘못 가다듬어. 아니 그런데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이런 현상들은 되게 인종주의와 같이 맞물려 가거나 반이민 정책하고 맞물려 가며 증폭이 됐는데 한국 사회는 이민 문제 별로 문제될 거 없고 단일 민족이고 이래가지고 어떤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튼튼히 스스로 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그렇죠. 있는 맞습니다. 나라인데 어찌하여 반이민 인종 갈등의 그 부산물로서 나타난 그런 부족주의 내지는 어떤 정체성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나쁜 측면만 이게 수입이 될 수가 있는 거냐? 그거는 어떤 나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떤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가 일어나고 어떤 이런 현상이 더 그런 건가요? 저는 어떤 조금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트럼프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트럼프는 큰 흐름에 편승해서 이득을 본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트럼프를 보고서 막말을 하는 정치인이 나타났잖아요. 막말을 해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사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말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타났죠. 이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가 낳은 이제 폐해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또 거부가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혼란의 이제 주요 내용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재조정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상황이기도 하죠. 저는요. 네. 인종차별이 꼭 인종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음. 그게 대상일 뿐입니다. 흑인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민자가 대상이에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적 이 이념 싸움이 인종차별적으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매우 닮아 그러니까 있다. 어느 적대시하고 진영을 나누잖아요. 그게 사회학자들의 인종주의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남녀, 노소, 그렇죠. 그렇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체가 인종주의적이거든요. 예. 그게 다 우리도 미국하고 전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실 외국인 또는 심하죠. 중국 동포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좌빨로 보는 거 이것도 사실 인종주의거든요. 예. 이쪽에서 저쪽을 전부 다 대상화하고 차별화하고 그것을 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곳곳에 우리도 그런 위험 요소가 숨어 있다. 그거를 이용하는 그것을 해소하려는 정부가 아니고 그것을 확대해서 자기 정권에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트럼피즘이고 네. 저는 지금 정부가 트럼프와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란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게 우리 사회 정서에 윤 대통령이 저 발언이 잘못됐냐. 지금 이란 인종 탄압하고 네, 나쁜 짓 하고 악의 축이라고 옛날에 안 그랬냐. 지금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주민들이 앞에서 삼겹살, 돼지고기 파티가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천지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자체 스타디움 체육관을 제공할 때 종교의 자유라 그랬는데 이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종교의 자유가 이슬람으로 넘어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인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사원 맞습니다. 옆에서 맞습니다. 주민들이 삼겹살 파티에 돼지고기 냄새 풍기고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때는 왜 종교의 자유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의 자유가 선택적 자유잖아요. 예, 지금 자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 자유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종차별적이고 트럼피즘적인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걸 각성하고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 한 가지도 여쭙고 싶어요. 이런 시대적 현상이 매우 뚜렷해짐에도 불구하고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제1당 민주당의 역할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면 사법 리스크고 자고 일어나면 검찰 소환이고
그러면서 어떤 그 정책적 주도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정치의 문제는 야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대안 세력임을 입증하면서 그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쉬운 길로만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야 차기의 대안 세력이 되고 어떤 그 정권의 그렇죠. 하나의 맞습니다. 주도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길이고 잘 안 가지는 정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지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론 지지율 추세를 보면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거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게 야당 이제 이제 현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60%면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받아야 되는데, 네.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야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러냐라고 볼 때 저는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총재 담당 기자를 한 정치부 경험을 출입하실 놓고 때 이제 그때 경험을 보면 전략적 그 인간이 있고 전투적 인간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법과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는데 전략적 접근은 뭐냐면 지금은 내일은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크게 가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끼고 구조적인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전술적인 접근법은 매일 이기는 거죠. 매일 싸워서 매일 이기는 거죠. 지금 야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바로 거기에 반응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전술적인 접근법이죠. 그거보다는 전략적인 접근법을 택해서 국민의 아쉬움과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축적이 되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감동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가야 되는데 매일 전투를 하고 매일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실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총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전략 대응을 하려면 매일 전투를 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석 달을 가면 반드시 감동한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기자를 하면서 그 밑에서 참모들이 하던 얘기를 다 들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김대중이 승리한 것이죠. 그 소수당으로서 결국 정권을 잡고 지금에 와서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이 좋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의 야당은 김대중 시대를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말이 쉽지 엄청난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당하면서 살았고 그렇죠. 그 많은 어떤 그 야당과 그 안에서 항상 감시와 어떤 그 불이익의 그 위협에서 하고 최종 승리까지 하는데 거의 50년 걸려서 그렇죠. 이뤄낸 성과. 저는 뭐 전투에서는 사실 전투만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게 낫다는 전반적인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가 같이 지적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공안 정국에서 야당이 되게 이렇게 대통령 집중적인 거의 절대적인 하에서 그러니까 야당을 위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부분은 분명히 전제가 돼야 되고요. 네. 그걸 살아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우리가 봤잖아요. 이번 국회의원 일부의 야당 일부는 이번에 져야 그다음에 총선 때 유리하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전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네. 저는 작동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전 세계를 아까 말했 둘로 나누고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선동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고 공감하고 뭘 대안을 제시하는 걸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제 더 조금 의지를 모으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뭔가 참여와 어떤 응원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사라지는 해가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과 시민사회를 위해 가지고 어떤 전문가로서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찬란한 미래를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로서 뭔가 시민들께 메시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좀 다른 걱정을 할 게 아니고 저는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정부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좀 대응을 해서 전쟁이 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고 또 시민사회나 어떤 여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정부에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평화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 이상 복지가 없어요. 모든 복지의 원천이고 민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시민 주권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핵심 주권은 저는 평화권이라고 봅니다. 전쟁에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말려들지 않을 수 있는 시민의 자기 주권으로서의 어떤 평화의 가치, 이게 바로 시민의 핵심이자 앞으로 펼쳐갈 운동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 교수님. 저는 제 모토가 지금 말씀하신 것 비슷해. 모토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꽃은 복지이고 외교의 꽃은 평화다. 왜냐하면 정치가 왜 꽃이 복지냐 하면 정치가 없으면 우리는 동물의 세계가 되겠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복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잘하느냐 안 하느냐는 약자가 제대로 돌봄을 받느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생각하고 외교야말로 전쟁을 막고 꽃은 평화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국제 정치에서 정략이 있고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략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전략은 있는 적을 이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략이 가로축이라면은 전략은 세로축이 돼서 하나의 평화의 기하학, 사각형을 유지하는 게 국가의 안위를 돌보고 국채를 유지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하나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문제는 가로축이 없어졌다. 사각형이 붕괴됐다. 정략은 없어지고 전략만 남았다. 이 사각형을 복원하는 게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오늘 김준영 교수, 왕선택 전 워싱턴 특파원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